나오실 분을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에서는 매년 여름에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바그너 오페라를 공연하는 음악 축제입니다. 바그너 팬들이라면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그런 성지와도 같은 곳이죠. 이 멋진 축제에서 2012년에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이 동양인 최초로 개막 공연의 주역을 꿰찼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무대에 오르며 바이로이트의 영웅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고요. 또 독일어권 성악가 최고의 영예인 궁정가수 칭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조국으로 돌아와서 후학을 양성 중인 분이죠.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악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 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독일의 궁정가수이자 바이로이트의 영웅. 와, 이런 칭호들을 진짜 받으셨어요. 영웅이라는 말은 사실 제가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음역대가 그 헬덴 바리톤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음역대여가지고 이제 영웅 바리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사실 영웅이라는 칭호는 사실 저한테 부담스러운 칭호입니다. 하긴 본인한테 여쭤봤는데 그 정도 별명이 있죠라고 말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세계적인 바리톤과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에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귀국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3년이 됐고요. 이제 어느덧 이제 한국에서 삶 속에서 이제 오페라도 많이 하고 콘서트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저한테 이제 감사하게 많이 저를 불러주신 분들이 많아서 지방으로도 많이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국악방송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국악을 좋아하시지만 또 이렇게 저같이 이제 클래식을 전공하고 있었던 이 성악가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주 재밌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제가 소개를 베이스 바리톤이라고 했지만 예. 남성 성악 파트가 왜 테너 바리톤 베이스잖아요. 예. 근데 베이스 바리톤은 뭔가요? 이제 그 베이스 바리톤이라는 그 음역대가 네. 베이스와 바리톤이 할 수 있는 음역대를 다 소화해낸다고 또 볼 수도 있고 두 개가 다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고음도 많이 나야 되는 음역대와 네네. 또 베이스처럼 저음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오페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오페라들이 주로 독일 오페라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그너 오페라가 이제 그 작곡가가 그 캐릭터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넓은 음역대에 이제 역할을 하나를 만든 거죠. 그거를 이제 헬덴 바리톤이라는 음역대. 헬덴 바리톤. 이제 그거를 이제 바꾸면은 베이스 바리톤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간 어디께 있는 음역대인가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둘 다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베르디 오페라에 오텔로의 이아고라는 역이라든가 네네네. 아니면 토스카의 스카르페라든가 이런 건 바리톤들이 이미 하고 있는 역이에요. 근데 저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도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베이스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베이스에서도 좀 고음이 많이 나오고 저음보다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음역대가 넓은. 그래서 캐릭터가 조금 더 신이라든가 지금 제가 지금 이제 특히 메피스토펠레 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파우스트에 그런 악마와 신 그런 좀 캐릭터가 아주 넓은 성격을 소화해내야 되는 것들 그런 역들이 오페라에서 이제 베이스 바리톤 역들이 많죠. 그렇군요. 저도 요새 스피치 강의를 하면서 발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이 음역대라는 건 정해집니까? 아니면 연습을 통해서 늘어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는 후천적인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천적인 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갖고 태어난 목소리 자체가 그런 음역대를 소화낼 수 있도록 태어난 목소리들이 많고 훈련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흡이라든가 발성 쪽으로 자기가 좀 더 나아져서 자기가 안 나던 고음이라든가 자기가 안 나던 저음이 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폭이 그렇게 막 와이드하게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조금은 더 넓어질 수도 있다. 예, 그렇죠. 그렇군요. 예. 이 독일 궁정가수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엄청난 영예라면서요. 몇 년에 한 명 뽑습니까? 이제 몇 년에 이렇게 준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이제 주 정부,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독일의 각 주, 그러니까 제가 속했던 노트라인-웨스트팔렌 이제 서부 독일의 거기에서 이제 그 라인강 서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많은 그 주에서 이제 올해 우리 독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어떤 유명한 예술가를 뽑아서 주는 이제 영예로운 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독일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게 어떤 무슨 뭐 상금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사작이 받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훈장보다도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보물 1호, 뭐 인간 보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일에는 그런 제도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어떤 음악가가 그 독일에서 특히 제가 이제 받은 곳이 독일이다 보니까 네. 이제 독일에서 그 예술가로서의 가치를 증명을 어느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랬을 때 여러 명의 이제 후보자들을 두고 심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보죠. 아, 이게 도덕적인 면도 보는 거군요. 도덕적인 면까지 다 봐서 그래서 그거를 통과를 하면 이제 한 명한테 주는 이제 칸머생어라는 이제 제가 이제 공연을 하면은 제가 이제 4월 달에도 이제 독일에 가게 되는데 가면은 제 앞에 이제 KS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어요. 칸머생어라는 뜻입니까? KS 이제 줄여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기사작이랑 비슷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누군가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누군가가 사무엘 윤님을 부를 때는 그 칸머생어 윤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렇게 호칭까지는 아니군요. 사무엘 윤이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네네네. 공연을 보러 오신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봤을 때 거기에 앞에 제 이름 앞에 KS. 사무엘 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만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이제 대충 이제 자기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 예술가가 그동안 관중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문화계를 위해서 노력한 예술가구나. 그런 어떤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인 거죠. 그럼 뭐 유럽 문화에서는 약간 귀족이 되신 거네요. 그럼 뭐 귀족까지는 아닌데 그냥 외국에서 제가 28년을 살았는데 독일에서 23년 살고 그 삶 속에서 그분들이 저에 대한 어떤 수고했다고 저한테 이제 고마움을 표시를 하지 않은 게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시에 독일 쾰른 극장에서 종신 음악가로 임명되셨습니다. 예.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한 극장에 어느 성악가가 저같이 솔리스트로 취직을 해서 15년 이상을 다른 직장으로 옮기지 않고 한 극장에 아주 오로지 그 극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중간에 이렇게 탈락하거나 다른 극장으로 이직하는 일이 없는 상태에서 15년 이상을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65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도 이거 해당되시는 겁니까? 원래는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제가 이제 사양한 겁니다. 사양을 했죠. 그렇게 됐군요. 다시 돌려드렸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근본적인 궁금함이 하나 있습니다. 오페라하고 뮤지컬은 뭐가 다른가요?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죠?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예, 이제 요즘 또 특히 뮤지컬 하는 이제 배우들이 이제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노래를 할 때 훨씬 더 발성적으로 안정이 돼 있겠죠. 네네네. 당연히 그건 맞는데 아주 큰 차이는 마이크를 쓰는 거와 안 쓰는 거의 차이입니다. 이 성악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오로지 갖고 있는 육성으로 이제 극장 전체를 다 울려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죠. 그 대신 이제 뮤지컬 배우들은 마이크를 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량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세밀한 감정 표현을 마이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장점을 갖고 있죠. 이제 그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극장에 아무리 커도 마이크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예, 오페라 극장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주 유일하게 오스트리아의 여름에 하는 브레겐츠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호수 위에다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울림이 관중들한테 전달이 될 수가 없죠. 아예 야외. 그렇죠. 야외인데도 호수인 거죠. 거기다 무대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마이크를 씁니다. 광활하네요. 그렇죠. 거기는 씁니까? 거긴 씁니다. 그렇지만 뭐 아레나 디 베로나 뭐 이태리 거기도 마이크를 쓰지 않죠. 야외인데도.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그러면 엄청 크잖아요. 그 안에 공간이. 그렇죠. 거기 뭐죠? 2층 맨 뒤에 자리 이런데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잘 안 들리는 건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스피커까지는 아니고 음향적인 도움을 이제 무대에다가 장치를 통해서 받는다는 건 제가 들었어요. 그게 이제 뭐 확성을 하는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어떤 핸디캡을 이제 좀
감지를 하기 네. 위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건 들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극장에서는 마이크를 쓰는 거를 오페라 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엄청난 차이가 있었네요. 엄청난 차이죠. 네. 그러면 저 갑자기 또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작은 목소리로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을 표현하다든지 그럴 때. 작은 목소리로 하는데 저기 2층 구석, 3층 구석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들리게 합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바이오리트 그 바그너 페스티벌에 제가 12년 동안 제가 거기에서 여름마다 축제에 가서 노래를 했는데 그 극장이 바로 딱 그거를 증명하는 극장이에요. 바그너가 직접 설계를 했어요. 그 극장을? 같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만든 이 작곡했던 이 곡이 오로지 그 안에 성악가가 아주 풀 보이스로 노래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표현하는 어떤 감정 표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극장을 목재로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정말로 오케스트라가 이 성악가의 사운드를 덮지 않게끔. 그래서 모든 이제 바그너 이제 좋아하셨던 팬들은 그 극장에서 보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9년을 기다려야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바그너 페스티벌에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바이루트까지 오셨던 국왕분들도 많으셨고 예전에. 그 정도로 극장의 울림이 정말로 성악가와 오케스트라가 아주 오묘하게 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들을 하고 그렇게 짓습니다. 그러면 그 극장에서는 정말 어디 맨 위에 멀리 구석에 있어도 다 들리죠. 작은 소리도 다 들을 수 있게. 그렇죠. 아주 세밀한 감정 묘사까지도 가능합니다. 마이크를 쓰지 않고도. 그걸 해내시려면 좀 고생 좀 하시겠네요. 그럼요. 발성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규칙적인 훈련을 해야죠. 그 작은 목소리인데 멀리 퍼지게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지 않나 싶습니다. 유럽에서만 지금 몇 년째 활동하신 거죠? 거의 30년이죠. 28년 있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소위 인정을 받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성악가로서 공부를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중창단을 하다가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고3 거의 9월, 10월 달에. 거의 막바지네요. 그렇죠. 거의 막바지에 했는데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재능 자체가 아마 성악가로서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열정하고 또 집중했던 것들이 맞아서 다행히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고, 서울대학교를. 그래서 그 이후에 성악가로서의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태리로 유학을 가서 94년도에 그러고 나서 98년도에 제가 했던 콩쿨이 그 콩쿨이 이제 오페라 콩쿨이었어요. 그 오페라 콩쿨에 했던 그 오페라 제목이 파우스트였고 거기에 제가 메피스토펠레 이제 악마 역으로 지원을 했는데 캐스팅이 돼서 그 콩쿠르에서도 우승을 하고 그 메피스토펠레로 제가 오페라 데뷔를 하면서 제 이름이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독일에서? 그거는 이태리에서 했어요. 이탈리아였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부를 나오고 유학을 가신 거군요. 그렇죠. 이태리 밀라노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학교를 공부를 하시는 도중에 이 콩쿠르에 참여를 했는데 우승을? 그렇죠. 그 베르드 음악원에서 공부를 하고 98년도에 그 콩쿠르에서 이제 우승을 하고 그 오페라를 하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종신 가수가 됐던 독일 쾰른 극장의 극장장한테 캐스팅이 돼가지고 독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만 보고? 그렇죠. 그 오페라가 메피스토펠레만 보고? 예, 오페라가 너무너무 화려한 오페라고 그렇죠. 메피스토펠레가 어려운 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하나만 보고도 그분한테는 독일 쾰른 극장에 뽑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 메피스토펠레는 나쁜 놈의 끝판왕 같은 그렇죠. 존재여서 악마잖아요. 사람도 아니고 그 소리와 어떤 연기로 그 악마성을 다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의 메피스토펠레를 보신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이태리에서 보셨던 분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98년도에 저희 오페라를 메피스토펠레를 보셨는데 2021년도에 메피스토펠레를 할 때도 보러 오신 분이 있어요. 20년이 넘도록.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캐릭터를 제가 좀 소화해내는 능력이 남들에 비해서 좀 뛰어나는 게 있다고 그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어떤 악한 감정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제 몸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시꺼먼 것들이 무대에서 발산이 되는 거를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오페라 할 때 특히 이제 그런 신, 악마, 그리고 또 어떤 악당 이런 역들이 저한테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역들이 베이스가 좀 많지 않나요? 베이스들, 바리톤들이 바리톤, 많죠. 네. 혹시 좀 본성적으로 좀 그쪽에 가까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성악가들이 특히 이제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간접 경험은 좀 많이 해야 돼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볼 수 있는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의 어떤 캐릭터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면은 장르 불문하고 다 보러 다니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어떤 인물에 대한 네. 그 캐릭터에 대한 연구 그런 거를 연구 배우처럼 똑같이 저도 합니다. 그 어떤 그 악한 아주 비열한 악한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 다른 작품들에서 보는 간접 경험도 막 쌓아야 그렇죠. 되고 예. 그 감정도 내 안에 쌓아 놓는 거군요. 똑같죠. 그러니까 제 몸 안에 많은 색깔들이 있다가 네. 예를 들어서 24시간을 살면서 자기의 삶이 아주 단순한 삶으로 살았던 분과 그리고 자기가 그런 어떤 무대에서 내가 쓸 그런 어떤 모든 에너지들과 그런 색깔들이 삶 속에서 얻어진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감동에 대한 포인트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 연극 배우처럼 연기는 다 하면서 그 다음에 노래도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악보에 써져 있는 악상 기호들까지 다 외워야 되죠. 그걸 또 틀리게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외국어로 또 불러야 되죠. 외국어를 불러야 5개 국어에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예, 외국어. 5개 국어가 기본으로 깔리겠군요. 그러니까 노래를 그 정도의 그 레퍼토리들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탈리아어, 독일어. 이탈리아, 프랑스어, 독일어는 기본이고요. 러시아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러시아 말도 많겠죠. 그렇죠. 참 이런 것들이 쉬운 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정말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치셨을 것 같은데 유럽에서도 역시 힘든 순간들이 많으셨겠어요. 기본적으로는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인들하고의 어떤 그 공연을 할 때 가장 갖고 있는 핸디캡이 언어지 않습니까? 언어죠. 그러니까 언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이 갖고 있는 모국어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성악가들이 갖고 있는 노력보다 현지의 독일 성악가들보다 독일 오페라를 한다. 특히 예를 들어서 제가 바그너 오페라 같은 경우는 독일 작곡가들의 거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제가 그 바그너 오페라만 행해지는 그런 곳에서 노래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훨씬 더 준비를 더 많이 해야죠. 그쪽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깐깐한 그렇죠. 눈으로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연장에 이 리브레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본을 오페라 대본을 아예 갖고 와서 보시면서 보세요. 너 틀리나 안 틀리나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그러니까 또 특히 바이오르트 같은 경우는 관중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리브레토를 다 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기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담 확 느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말에 저희들이 독일 오페라 하면은 자음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데. 독일어는 자음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네. 독일어는 자음이 많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그게 그 분들한테 귀 속에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 명료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언어가 들리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그 음악과 어떤 성악적인 부분 이전에 언어적인 요소를 미리 갖춰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죠. 4005님께서 독일어는 쉽게 익힌 편인가요? 그냥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악마 역할을 독일어로 완벽하게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연기를 하기 위한, 노래를 하기 위한 언어만 지금 최소한 5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정도 할 수 있어야죠. 어느 날에는 말이 그나마 좀 빨리 배워졌어요. 저한테는 이제 이태리가 처음 갔던 곳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태리어가 지금도 편합니다. 아, 그러세요? 독일에 23년을 사는데도 이태리어. 아, 그러세요? 예. 독일에 23년인데 이태리어가 더 편합니까? 이태리 5년 있었던 게 저한테는 이제 가끔씩 이태리 노래 들을 때가 더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고향 같은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이태리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하기에 좀 어려운 발음이 좀 없죠. 그러니까 언어가 갖고 있는 이태리 언어가 갖고 있는 저희들 벨칸토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봤을 때 모음이 되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요. 독일 언어 같은 경우는 닫힌 모음, 열린 모음, 또 특히 자음들 같은 경우는 앞에 다 나와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아주 센 자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목에 그렇게 절대로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목을 약간 긁는 소리들이 그렇죠. 있죠. 독일어에. 독일어, 네덜란드어는 그런 소리들이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독일 언어가 갖고 있는 그게 또 어떤 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잘 발음을 했을 때 관중들이 그걸 들으면서 훨씬 더 감동을 받을 수 있죠. 어떤 발음인가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발음할 때 맨 마지막에 이런 거를 붙여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동사들이 슈프리히트 이렇게. 그럼 이제 노래하다가 그 트 발음을 맨 마지막에 탁 끝날 때 이렇게 해줄 때 관중들이 독일어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들려야 되는 거군요. 들려야 되죠. 들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habe studiert 했는데 네. 트가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음이 갖고 있는 독일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음에 대한 신경들을 써줘야 되는 거죠. 또 이게 듣기에 제가 독일어를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걸 들었을 때 뭐 크크 허크 뭐 이런 소리가 그런 것도 나던데. 많아요. 예. 네, 그런 것도 많아요. 그건 약간 좀 목을 긁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응이 되신 분들은 괜찮은데 평상시에 그 말을 쓰지 않다가 이제 갑자기 뭐 독일 오페라를 하라고 그러면은 정말로 어려운 숙제인 거죠. 야, 이 발음들이 저도 뭐 발음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군요. 그럼요. 맞습니다. 야, 정말 대단히 어렵겠습니다. 그동안 28년 동안의 유럽 생활 동안에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이날은 진짜 잘했다 생각하는 무대 있습니까? 관중들이 이제 제가 노래를 했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는 관중들의 어떤 호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연을 했어도 관중들이 저한테 그런 똑같은 감정이입을 못 받았다면은 저만의 무대가 됐었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한 무대를 통해서 관중들이 예를 들어서 그 객석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무서웠다. 예를 들어서 메피스토펠을 했을 때, 제가 스카라페를 했을 때, 아니면은 가끔씩 제가 이제 선한 역도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세리완을 할 때. 그러면 그런 역을 했을 때 관중들이 저를 통해서 어떤 진짜 비슷한 인물을 떠올리게 해줬다. 그럼 저한테는 성공한 무대이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공연 끝나고 나면은 피드백을 그렇게 받게 돼요. 물론 박수로도 알게 되지만 문자 메시지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 끝나면은 기다리는 관객들이 되게 많아지죠. 그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럼요. 그게 너무나 사람들이 감사하게 기다려줘서 확 인상적이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오페라 같은 경우는 작곡가가 작곡을 한 다음에 그 역을 소화해냈던 많은 성악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네. 그럼 어떤 성악가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오페라의 그 역은 사무엘 륜만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사무엘 륜을 팔로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8년도에 저의 메피스토펠을 보신 분이 2021년도에도 보러 온다는 거죠. 그게 아주 큰 그 성악가가 갖고 있는 장점이자 그리고 또 그게 갖고 있는 고유한 캐릭터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뿌듯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보뜰마을님께서 원래 바그네리안들이 극성스러운데 참 그 앞에서 연주하신다면 정말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저도. 정말 그래요. 제가 특히 바그너 좋아하시는 분들. 바그너 좋아하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을 꼭 보고 싶으셔서 지금은 안 그런데 표를 신청하면 9년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그 공연을 보고 싶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공연장에서 봐야지만 성악가들이 소리가 작은 소리까지도 다 들리게 되니까. 그런 바그너를 좋아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공연 끝나면은 이제 그 공연 뒤에 이렇게 제가 이제 나가고 들어오는 통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 아주 인산인해서요. 그래서 거기를 오히려 피해가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너무 이제 그분들한테 붙잡히면은 집에는 못 가니까. 저도 예전에 그 여름 페스티벌을 꼭 가봐야겠다. 내 인생에 한 번쯤은 가봐야겠다라고 했다가 잊고 살고 있었는데 오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지금 사무엘 윤님의 음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평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빨리 한번 음악을 들어볼까 합니다. 직접 부른 곡을 골라주실 거죠? 어떤 곡을 골라주실 작년에 이제 데카에서 나온 제 앨범에 첫 앨범에 나오는 마탄의 사수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베버 작곡에 거기에 카스파가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근데 이게 또 그 메피스토펠레처럼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이 네. 자기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하는 꿈을 꼭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아마 다 대부분 그런 게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어지고 싶어 하시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런 어떤 욕망들을 표현하는 오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작년에 발매한 첫 솔로 앨범 From Darkness to Light, 어둠에서 빛으로 중에 수록곡입니다. 2024년 5월에 발매한 첫 솔로 앨범 From Darkness to Light, 어둠에서 빛으로의 수록곡을 한 곡 감상하셨습니다. 지훈님께서 예전에 공연에서 앵콜로 뱃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역정적이고 아름다운 뱃노래였어요. 아, 사무엘님의 공연을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아, 그거 보셨나 본데요. 네. 5033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목소리도 좋으시지만 말씀도 너무 재밌게 하셔서 오늘 1열에서 인기 많은 교양 수업 듣는 것 같습니다. 히비스님, 잠깐 사무엘유님 영상 찾아봤는데 너무 좋아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와우, 꼭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그 소리가 잠깐 나왔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4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파우스트를 공연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소프라노 황수미, 테너 김효종, 바리톤 김기훈 이렇게 출연하시는 분들이 또 인기가 많은 분들이어서 엄청나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작품입니까? 파우스트 오페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괴테의 이제 그 파우스트라는 어떤 이제 극시를 갖고 만든 이제 오페라인데요. 네. 그 중에 이 작품은 구노라는 작곡가가 괴테의 파우스트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마르게트가 아니라 그레첸인데 이제 여기 구노가 작곡한 곡에서는 마르게리트라는 이제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걸 과정 그걸 그린 오페라입니다. 그러니까 젊음을 얻어서 마르게리트라는 이 인물과 사랑을 나누고 또 배신을 하고 그 마르게리트는 이제 이제 배신당한 상태로 이제 좌절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사랑과 욕망 그리고 또 젊음 그런 거를 다루는 오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구노의 아베 마리아로 유명한 그분이신데 맞습니다. 오페라에서도 이렇게 예. 활약을 하셨군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독일에서는 네. 마르게리트라고 그래요. 왜냐면 파우스트가 너무너무 위대한 작품인데 네. 파우스트는 절대 사랑만 다루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인간의 고뇌와 번뇌에 대해서도 분명히 큰 주제들이 많은데 이제 사랑만 다뤘다고 그래가지고 독일에서는 이 오페라를 파우스트라고 안 그래요. 다른 작품 마르게리트라고 그래요. 다른 작품으로 분류하는군요. 예,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기서도 사멜유님은 변함없이 메피스토 펠레스를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도 또 이렇게 무시무시한 역할을 하시는군요. 지금의 헤어스타일이 영향이 있습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98년도에 이 오페라를 처음 했을 때 네. 이제 제가 가발도 썼어야 됐었고 수염도 제가 붙였어야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근데 제가 수염이 워낙에 또 잘났던 거를 알았기 때문에 공연 한 막바지쯤에는 내 수염으로 그냥 하면 안 돼. 그렇게 한번 의사를 좀 여쭤봤고 그랬더니 허락이 떨어져서 더 좋겠죠, 뭐 그쪽에서. 예, 제 수염을 갖게 했고 그 머리도 길러 보니까 굳이 가발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꽁지머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 싹 다 뒤로 넘겨서 지금 제 캐릭터가 사멜룬이라는 오페라 가수가 성악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비엔나라든가 아니면 제가 어떤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도시에 있는 이제 연출가가 딱 와서 웬만하면 저한테 다른 가발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미 저의 캐릭터가 고유하다라는 걸 좀 인정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머리 자르지 말라고 부탁하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메피스토 펠레스. 이 메피스토 펠레스는 어떻게 해야지 그 인물의 캐릭터가 삽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속임수를 써서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잖아요. 신과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든 자기의 그 계략에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온가지 방법을 다 쓰죠. 근데 그게 음악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성악가가 연극이라는 어떤 그런 요소가 가미된 오페라를 통해서 충분히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들을 다 덧입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나는 메피스토펠레니까 악마니까 아주 시꺼먼 색깔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아주 교묘하게 친구인적인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멋있는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주 다양한 감정 표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작품에서는 특히 또 노년 부분은 예. 배우 정동환 씨께서 해주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맞추고 신경 쓰는 부분이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연극 배우 이제 님과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한 거는 네. 처음이고요. 특히 한국에서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새로운 시도가 대중적인 어떤 그 클래식과 어떤 그런 좋은 포인트가 같이 돼가지고 관중들이 그 공연을 사랑하게 된다면은 대중적으로는 좋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정동환 선생님께서 워낙에 연기도 잘하시고 제가 또 그 시간에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연극을 할 수 있을 만큼 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아무래도 정동환 선생님처럼 그렇게 아주 깊은 내공을 가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공연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고 관객분들도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까 공간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세종문화회관은 그 공연하기에 이 공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파우스를 하는 게 저한테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무대가 넓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오페라 보통 극장보다 넓은가요, 무대가? 넓죠. 그래요? 넓고 정말로 깊이도 되게 깊고 네. 그래서 저가 맡은 이제 메피스토펠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색깔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무대보다는 오히려 넓은 무대가 저한테는 더 유리하죠. 다양한 걸 또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군요. 그렇죠. 더 많이 아주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감정 표현도 할 수 있고 또 무대를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좁은 무대보다는 넓은 무대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 듣기로는 그 평소에 어떤 관리도 엄청 중요하다고 하던데 예. 특별히 이건 절대 안 해나 이건 반드시 해 이런 거 있습니까? 몸이 악기잖아요. 네. 몸이 악기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 언제든 간에 악기가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그럼요. 감기 최악이죠. 바이러스에 옮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 관리도 당연히 해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 악기를 관리하듯이 자기 몸을 소중히 다룬다라는 거 그런 부분은 성악가로서는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절대 안 하시는 거 있으면 뭐 술, 담배라든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되게 조심해야죠. 담배는 당연히 안 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녁에 늦게 식사를 한다거나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음 날 공연이라든가 리허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을 저는 정말로 다른 분들이 저를 봤을 때 진짜로 제가 예민하지 않은 성악가라고 전 제 나름대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공연 전날도 어떤 공연 전에 제가 레슨을 해야 된다거나 학교에 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공연이 힘들어지고 그런 걸 경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래전부터 안정된 발성을 갖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 레슨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예. 지금 2022년부터인가요? 서울대로 2022년부터 네, 돌아와서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엄청난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면 지금 무슨 약간 소위 말하는 한풀 꺾였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최고의 가수를 계속해서 하는 와중에 그걸 그만두고 와서 후학을 가르치신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외국에 있는 동안에 네. 한 10년 넘게 그 유학생들을 좀 같이 많이 만났었어요. 네. 근데 그 유학생들이 갖고 있었던 어려움을 제가 알았고 그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어떤 돈을 받거나 그러지 않고 힘들 때마다 좀 봐줬던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힘든 것들을 성인이 되는 시작쯤에 그 역할을 해주는 선생님 역할을 한다는 게 큰 보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고
그래서 마침 또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그런 철학이 서울대학교라는 곳에서 증명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말씀 처음에 들었던 그 종신가수라는 그런 직을 이제 제가 내려놓고 용감하게 제가 지원을 해서 공채를 통해서 서울대학교를 또 오게 됐습니다. 네. 그 후배들을 그렇게 밥을 사 먹이고 뭐 돈도 안 받으시고 레슨을 해주시고 사실 이것도 다 나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라 쉬운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게 저한테 종교적인 이유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노력했던 것보다 받은 게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성악가들이 어떤 99%의 노력과 1%의 선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거꾸로 99%의 선천적인 거와 1%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게 아까 그 음역대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받은 게 제가 노력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받은 사람이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힘든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 받았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 너무 일찍 받았고 너무 많이 받았다라는 것들을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면서 제 주위에 지금까지도 제가 15년 넘게 저하고 알고 지내는 저한테 소중한 인연들이 제가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돌려받고 있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개인 레슨들 해주시면서 가르치는 거에 대한 즐거움도 좀 느끼셨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좋은 성악가들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목표가 내가 아주 뭐 유명한 성악가가 돼야 되겠다,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받은 걸 갖고 최선을 다해서 썼을 때 그게 어디에서 내가 뭘 하고 있을지언정 내가 받은 거를 열심히 썼다. 그리고 그거를 만약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 하늘이 나한테 선물해 준 거다. 그걸 내가 열심히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땐 저와의 만남이 되게 소중하겠죠. 목적이 비슷하니까. 아, 네. 그렇게 얘기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 후배들한테 가르치실 때도 이런 말씀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성악가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 혹은 마음가짐? 무대에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저는 못한다고요? 특히 성악가들은 이 목소리가 아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시간 어떻게 산 사람이 그 무대에서 그런 색깔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갖고 있는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들, 삶에 대한 개념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나의 마음들을 표현했던 것들이 무대에서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성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 특히 성악가들은 무대에서 그대로 전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인성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솔직한 표현들, 그게 무대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노래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뭘 공부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고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네. 예를 들어 성악가들이 나는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안 만나. 아니면 내가 이런 경험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걸 피해갔을 때 무대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한테 오는 그 경험들을 수긍하고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성공 위주로 살지만 실패도 과감하게 네. 생각하면서 경험할 수 있을 그런 자신감들 그런 것들이 다 쌓이면은 자기 몸속에서 무대에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삶을 대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페라 가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노래를 잘 해내는 기술적인 부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아져야 되고 그래야만 좋은 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 안에 있는 그런 소스들이 무대에 나타난다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갖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철학이
내가 그냥 기술자로 남을 것인가, 성악가로. 아니면 내가 잠깐 콩쿠르 입상을 빨리 해가지고 유명한 성악가가 되는 거는 쉬운 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길게,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예술가로서 남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성악가이기 이전에 음악가이고, 음악가이기 전에 예술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술가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삶을 산 사람이 어떻게 무대에서 표현되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어떤 세계에서는 예술가와 그 지금 말씀하신 기술자를 구분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럼 기술자보다는 예술가가 되어라.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네요. 많은 부분에서도 생각을 하게 만드십니다. 자, 이제 세계적인 우리 성악가를 우리나라에서 자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면에서 성악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 반갑게 생각할 텐데 한국에서는 어떠한 도전들을 이어가실 계획이신지요? 제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악가로서 활동하는 시간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길면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충분히 노래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에 제가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클래식이 사랑받는 장르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불러주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이 클래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해드리고 싶고, 정말로 어렵지 않고 깊은 바다와 같은 아주 많은 레퍼토리가 많은, 특히 오페라, 성악이 그런 장르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르도님께서 공연 역할은 악마이신데 삶은 천사의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그렇진 않습니다. 0012님이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려 한다는 말씀 너무 멋있네요. 8765님 참 훌륭하시네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긴 쉽지 않을 텐데 우리의 복은 돌려주는 데에서 다시 받는 것 같아요. 늘 건강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정말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감을 주시는 말씀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자주 공연장에서도 뵙고 네.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 또 방송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세계적인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님과 함께 했습니다.